자, 그러면 이제 지금도 이제 코스피 얘기를 살짝 해 주셨는데 5월 달에 어떨지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4월 달에 3월 달에 나오셔서 4월 코스피가 2615에서 이제 2769 정도 움직였는데 예상하신 밴드가 2600에서 2800 안에서 딱 움직였거든요. 네. 이렇게 정확하게 맞추기도 힘들 것 같은데 5월에는 살짝 또 2600을 깨기도 했어요. 네. 근데 얘기해 주신 것처럼 지금 점차 이제 좋아질 거다 하면 진짜 좋아질 거라고만 봐도 될까요? 일단은 저희가 5월 전망을 5월 초에 발간을 했는데 그때 제시드렸던 밴드는 2570이에요. 하단이 2600이 깨질 수 있다. 그런데 매수 기회다라는 말씀을 드렸거든요. 근데 2600을 깰지 안 깰지에 대해서 컨빅션이 높진 않죠. 그래서 저는 2600 초반이 락바텀인데 언더슈팅이 나올 수 있다 정도로 말씀을 드렸거든요. 네. 그래서 그때 그려드렸던 그림이 요 지금 보시는 그림처럼 2600선 10선을 버텀라인으로 그렸지만 이걸 깰 수 있다. 그렇지만 매수한다면 아마 이런 그림, 우상향하는 그림을 볼 수 있고 아마 2분기 중에는 2850선 정도까지 회복 시도가 가능할 거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네. 그래서 저는 지금 현재 시점에서 공포스러워하기보다는 좀 더 매수할 수 있는 기회로 잡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또 하나 많은 분들이 올라가면 더 올라갈 것 같고 떨어지면 더 떨어질 것 같다라는 그쵸. 생각들을 굉장히 많이 하세요. 네. 그래서 제가 코멘트나 자료에 썼던 것은 심리와 반대로 매매할 때다. 두려울 때 사고. 네. 너무 많이 올라갔다 싶으면은 올라가면서 따라가야 되나라고 고민할 때는 좀 오히려 비중을 줄이고 이런 식으로 매매를 하신다면 아마 2분기는 좀 수익을 내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저는 그런 측면에서 지금 2600선 초반 2600선을 살짝 깨는 흐름들이 나타나는 과정에서는 충분히 매수 기회다. 사도 되는 구간이다. 사놓는다면 수익을 충분히 낼 수 있는 구간이고 만약에 주식 비중이 많으신 분들은 여기서 매도를 하기보다는 좀 기다리신다면 지금보다 높은 가격에서 정리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올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점차 회복이 돼서 2850선까지도 회복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지수 예상을 해주셨습니다. 우리 시장이 작년 가을부터 조정을 많이 받았죠. 네. 초에도 받았고 지금 최근에도 받고 악재가 근데 다 반영이 된 거라고 다 끌어다가 반영이 된 거라고 얘기를 주셨는데 선반영 된 부분도 있는 거죠. 네, 일단은 많은 분들이 지금 이렇게 악재가 많은데 시장이 어떻게 올라가냐라는 반문을 되게 많이 해주세요. 악재가 많다고 해서 못 올라가면 시장은 절대 못 올라가죠. 악재는 늘 있으니까. 네, 악재는 늘 있고 상황에 따라서 악재를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시장이 움직이는 것 뿐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서 제가 준비한 그림이 지금 보여드리는 그림인데 많은 분들이 질문을 해주시다 보니까 제가 이 그림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아무리 악재가 많고 이슈가 많다 하더라도 가격 조정, 기간 조정을 거치게 된다면 그 무게감 그리고 그 영향력은 줄어든다는 거죠. 어떤 이슈가 예를 들어서 코로나19가 발생을 했었을 때 시장이 가장 충격이 컸을 땐 초기 국면이었습니다. 첫 번째. 아무리 확진자가 많이 나와도 그 다음 상황에서는 더 많은 충격을 받지는 않았던 것이죠. 그렇게 본다면 지금 시장에서 코스피뿐만 아니라 글로벌 증시 전반적으로 올해 연초 이후 급락을 했고 기간 조정을 거쳤다고 본다면 그리고 최근 들어서 미국 증시는 전저점을 깨고 내려가는 그림까지 나왔다라고 본다면 시장의 무게감이 더 커졌을까 약해졌을까? 더 약해졌다라고 보는 것이죠. 네네. 그리고 긍정적인 변화들은 분명히 있습니다. 미국 고용도 좋았고 중국 PMI도 예상보다는 선방을 했고 수출 지표도 괜찮았습니다. 그리고 한국 수출도 괜찮고요. 네. 이런 것들이 하나둘 누적되면서 궁극적으로 무게감이 바뀔 수 있다는 것이죠. 대표적인 케이스가 코로나19 때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면 네네. 코로나19 때 글로벌 증시 전반적으로 3월 23일 날 딱 저점을 찍었어요. 그리고 다이렉트로 쫙쫙 올라가는 그림을 보여줬죠. 네. 그런데 해결된 게 있었냐? 없었습니다. 없었죠. 네. 코로나19 상황, 코로나19 확진자 수도 4월 중순까지 계속적으로 증가세를 보였었고요. 더 재밌는 것은 GDP 성장률 전망이 급격히 떨어졌을 때가 3월 말 4월 초였어요. 이게 쭉 하향 조정돼서 5월 중순에서나 가야지 경제 성장률 전망치 하향 조정이 멈췄거든요. 그러면 왜 3월 23일 날 저점을 찍었을까? 네. 라는 궁금증이 생기는데 앞서 보여드렸던 저울을 통해서 생각을 해보시면 조금 이해가 되실 것 같아요.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코로나19 발생을 했죠. 팬데믹이 발생을 했고 그로 인해서 전 세계적으로 봉쇄 조치가 단행이 됐고 생산활동이 멈춰버렸고 그로 인한 경기 충격이 불가피했고 그런 것들이 계속적으로 연쇄적이 나오면서 시장은
그런 걱정들로 인해 30%가 폭락을 했습니다. 고점 네. 대비. 자, 그러면은 지금까지 이만큼 걱정을 했던 것들이 상당 부분 선반영이 되었다라고 볼 수 있겠죠. 네. 반면에 그 급락을 하는 과정에서 아무것도 없었냐? 아니죠. 긍정적 면화들은 계속 있었죠. 금리 인하, 유동성 공급, 재정 정책, 경기 부양 정책 막 쏟아져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만했던 악재가 폭락을 하는 과정에서 그 무게감이 요만해졌고 너무나도 작다라고 생각했던 긍정적 변화들이 모여서, 하나, 둘, 모여서. 셋, 넷 모여서 이만해졌다라는 네. 거죠. 그래서 이 역전되는 시점이 악재가 해소되는 시점이 아니라 이 역전되는 시점이 3월 말이었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본다면 이번에도 좀 비슷한 그림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다시 한번 그림을 보여드리면 지금까지는 금리 인상이 빨라진다, 유동성 흡수된다, 경기가 불안하다, 물가가 불안하다, 병목 현상 지연된다. 여기다가 우크라이나 사태와 중국 변수가 들어오면서 계속 악순환의 고리가 들어왔던 것 같아요. 그쵸. 자, 그러면은 지금 상황에서 금리 인상에 대한 걱정들은 이만큼 더 걱정을 하고 연준 위원들 중에서도 가장 강성 매파인 사람의 주장을 반영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최근 경기 부분에 있어서는 침체까지 걱정을 하고 있어요. 다 온 거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고요. 이런 상황에서 물가 상승 압력이 정점을 통과했다는 시그널이 나오게 된다면 앞서 말씀드렸던 금리 인상 가속화, 물가 부담, 경기 불안은 상당 부분 제어될 수 있다고 보는 거죠. 네. 그래서 무게감이 훅 떨어질 것이고 물가가 상승 압력을 물가가 이제 진정될 수 있다라고 기대를 하게 된다면 전반적으로 경기는 조금씩 나아지겠구나라는 기대감을 살 수 있기 때문에 이 무게감이 역전되는 시점이 들어올 수 있다고 보고 있어서 저는 아마도 지금부터는 호재가 많다, 악재가 많다가 아니라 호재의 영향력이 더 커질까, 악재의 영향력이 더 커질까 이 고민을 해야 된다라는 네. 생각을 하는 것이고요. 제 판단 하에는 앞으로는 3분기 정도까지는 악재보다는 호재의 영향력이 시장에 좀 더 반영이 되면서 우상향하는 그림을 만들어가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경기 침체까지 얘기가 나오고 있다. 그만큼 다 왔다. 얘기를 주셨는데 그러면 이경민 팀장께서는 경기 침체는 오지 않을 거라고 보시는 건가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되게 조심스럽긴 한데 네. 저희 내부적으로는 여러 가지 가능성을 열어놓고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연준에서 말하는 경기 연착륙이 가능할까? 라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금 회의적이다라는 네.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경기 경착륙 가능성에 대해서까지는 열어놔야 된다. 왜냐하면 연준이 원하는 대로, 그러니까 연준이 원하는 대로 실업률은 완전 고용을 계속 유지하고 네. 물가는 떨어지고 경기는 안정적이어야지 연착륙이죠. 근데 이 3박자가 딱 맞아 들어갈까? 혹시 경기가 경기가 흔들린다고 할 때 연준의 통화 정책이 다소 매파적인 스탠스에서 한 발 물러서게 된다면 물가 상승률은 더 둔화될 것이고 떨어지는 속도가 좀 완만해지겠죠. 네. 그럼 연준은 긴축 사이클을 계속적으로 이어가겠죠. 그러면은 경기에 대한 부담은 계속될 수밖에 없겠고요. 또 하나 물가가 예상외로 빠르게 떨어진다고 한다면 좋은 걸까라는 고민도 하는 거죠. 너무 좋지도 않을 것 같은데요. 네. 왜냐하면 물가가 너무 빨리 떨어진다는 의미 중에 하나는 앞서 보여드렸던 여러 항목 중에 유가가 좀 안정을 찾는다는 것들은 긍정적이지만 주택 경기가 급냉을 할 수 있다는 얘기도 돼요. 그렇게 되면 경기에 대한 불안감들이 더 커질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연착륙 가능성보다는 좀 경착륙 가능성을 열어놓고 바라봐야 되는데 지금이냐? 그건 아니다라는 거죠. 앞으로 확인할 경제 지표들을 본다면 아직까지는 경기 침체 시그널은 없구나라는 생각만으로도 우리 생각이 너무 과도하지 않았나? 우리 공포감이 너무 시장에 크게 반영되지 않았나? 라는 생각들 또한 아까 통화정책과 맞물려서 시장에 안도감을 줄 수 있는 네. 변수가 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진짜 우리가 우려가 과도했기를 네. 빨리 좀 안정을 찾기를 다들 바라는 마음이실 겁니다. 우리 시장 얘기를 좀 더 나눠보자면 우리 아직 그 신흥국에 분류가 돼 있잖아요. 우리 네. 선진국 아직 아니고 신흥국 시장에 분류가 돼 있는데 한국이 좀 더 상대적으로 더 소외받는 느낌이 없잖아 있었습니다. 일단 외국인의 수급이 개선이 돼야 되는데 여기에 지금 안 따라주는 이유가 뭐 환율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얘기가 있잖아요. 외국인들 수급이 개선되려면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가장 큰 건 환율이죠. 환율인데 뭐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었죠. 뭐 반도체 공급, 반도체 실적에 대한 불안, 그리고 전반적인 매크로 환경 자체가 불안하고 중국 변수까지 가세하다 보니까 계속적으로 부진한 모습들을 보여줬었는데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외국인이 알까지 팔아 7주 연속 팔아 막 이러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변화는 있다. 조금씩. 어떻게? 이 그림을 한번 보시면서 네. 좀 이해가 되실 것 같은데요. 네. 요 파란색이 코스피고요. 요 밑에 있는 파란색이 원달러율입니다. 증시는 더 불안하고 원달러율은 1270원을 넘어서 막 올라가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 막대 차트가 외국인 일간 누적 순매수를 10일 평균한 거고요. 빨간색 선 차트가 20일 평균을 해준 겁니다. 네. 보시면은 환율은 더 올라갔고 증시는 더 불안한데 외국인의 평균 순매도 규모는 점차 줄어들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외국인이 이전처럼 대규모 매도를 하지는 않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왜 이런 변화가 있을까? 많은 분들이 원달러 환율을 보시면은 계속 올라가 큰일 났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주목하는 부분은 달러보다 원달러 환율이 더 오르나 달러보다 원달러 환율이 덜 오르나가 중요하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원달러 환율이 달러 인덱스가 1% 오르면 원달러 환율이 아무 문제가 없다면 국내 변수가 아무 문제 없다면 1% 오르는 게 딱 맞죠. 같이 올라가는 네. 거니까. 근데 만약에 달러가 1% 올랐는데 한국이 불안하면 1.2% 올라가게 되겠죠. 원화가 더 약세를 보일 수 있습니다. 네. 반면에 달러 인덱스가 1% 올랐는데 한국은 그래도 괜찮아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 0.8%밖에 안 오를 거예요. 네. 이게 상대 강도 의미거든요. 여기 한번 보시면 3월 중순까지 보시면 요 회색 선이 원달러 환율인데요. 네. 원달러 환율이 달러 인덱스보다 위에 있었어요. 즉 달러보다 원화가 더 약한 모습을 보였다는 거죠. 네. 외국인 입장에선 한국이 좀 더 불안해라고 생각할 수 있는 변화입니다. 그런데 반면에 3월 중순 이후 보시면 달러가 파란색인데요. 네. 달러보다 원달러 환율이 밑에 있습니다. 네. 달러는 외부 변수, 우크라이나 사태, 그리고 유럽 경기 불안, 중국 불안 이런 변수로 인해서 그리고 거기다 엔화까지 여러 가지 대외 변수로 인해서 달러는 계속 강세를 보였는데 국내 변수만으로 달러가 원달러 환율이 더 올라가기보단 이보다는 좀 안정적인데라는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상대 강도를 보면 3월 중순까지는 달러보다 원화가 약세를 보였다는 데 반해서 3월 중순 이후부터는 달러보다 원화가 살살살살 강세를 보이고 있어요. 이렇기 때문에 외국인 매도가 점차 진정이 되고 어제 같은 경우는 증시가 폭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장 초반에 외국인 순매수가 들어오기도 네. 했었죠. 이런 그림들이 조금씩 아직까지 시장을 바꿔놓을 만큼의 변화는 아니지만 조금씩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는 측면에서 아마 또 돌아가서 물가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물가가 좀 진정이 되고 통화정책에 대한 부담이 안정이 되고 경기에 대한 불안감들이 경기 침체까지는 아니구나라는 심리가 들어오게 된다면 달러 인덱스가 좀 꺾이면서 원달러 환율도 안정을 찾고 달러 대비 원화가 상대적으로 강세를 보이게 된다면 아마 5월 중순 6월쯤에는 외국인 순매수가 들어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5월 중순 6월 초면은 이제 얼마 안 남았네요. 네,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외국인들의 수가 좀 빨리 돌아오길 네. 돌아올 수 있다라는 또 근거를 많이 말씀 주셨으니까 그렇게 움직이면 좋겠고요. 그리고 한국과 미국의 이제 금리 격차가 줄어들면서 우리나라 금통위에도 금리 인상도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당연히 또 시장에 영향을 줄 거고요. 일단은 지금 미국은 금리 인상을 50bp 했는데 채권금리가 더 올랐나요? 아니요. 떨어졌어요. 네. 왜냐면은 지금 2년물 채권금리나 10년물 채권금리를 보면은 선반영을 했다라고 생각을 한 게 맞겠죠. 여기서도 선반영 개념이 들어오는데 그래서 저는 이번에 금통위에서도 금리 인상을 한다고 하더라도 채권금리가 더 올라가기보다는 좀 안정을 찾는 계기가요. 무슨 말이냐면 선반영을 했기 때문에 예상되는 범위 내에서 이 금리 인상이라면 시장의 충격은 제한적이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다만 국내 변수 같은 경우는 가계부채 문제가 좀 있다 보니까 네. 소비 쪽에는 조금 불안한 요인이 될 수 있다라는 정도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소비 쪽에는 조금 불안한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 여러분들 아셔야 되겠고요. 기술적 반등 아니고도 추세적인 상승 이제 슬슬 나올까요? 안정을 찾아가면서 안도 랠리가 나올 거다라고 얘기를 주셨는데 네. 추세적 상승까지도 가능할까요?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 부분들은 아직은. 좀 시간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일단은 두 가지 변수가 필요합니다. 금리 인상을 압도할 정도의 경기 성장이 들어와야 되는지 아니면은 경기가 더 불안해져서 통화 정책의 변화가 있어야 되든지
그래야지 좀 제대로 된 상승 추세를 만들어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저는 올해 안에는 좀 쉽지 않다. 안도랠리가 3분기까지는 이어진다라고 생각하더라도 지금 거기서 3,200, 3,300, 3,600을 가기는 어렵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는 큰 흐름에서 본다면은 올해 3분기 중에 코스피가 3,000선에 근접하게 된다면 조금 조심하자라는 톤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 있고, 본격적인 추세 반전은 아마 빠르면 내년 상반기 중, 2023년 상반기 중에 아주 큰 전환점이 나올 수는 있겠다라는 정도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아직까지 여기에 대한 뷰는 저희 내부적으로도 좀 고민을 하고 있고 정리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올해는 안도랠리. 그런데 안도랠리가 한 100포인트 올라서 박스권에 갇힌다기보다는 제대로 된 반등이 한번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코스피 2600, 2500선대에서는 적극적으로 사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네. 지수만으로도 10% 이상 수익을 날 수 있는 구간이니까요. 종목을 잘 선택을 하신다면 아마도 꽤 높은 수익률 또는 많이 마이너스가 나 있는 계좌도 마이너스를 많이 줄인 다음에 정리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또 한 번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는 지키든지 아니면은 적극적으로 비중을 확대하든지 두 가지 선택이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네. 일단 3분기까지는 안도 랠리 그리고 추세적인 상승은 내년 상반기 2023년 상반기 그것도 좀 시점을 조금 더 봐야 될 것 같다고 말씀드릴게요.